예, 투자의 세계는 평온한 시기와 불안한 시기 따지면 불안하고 불안정한 시기가 훨씬 많은데요. 지금은 사실 불안정도 있지만 시장이 굉장히 미국이나 우리나 좋습니다. 이대로 달려가면 되는 건지 오늘 스페셜리스트 시간에는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오건영 단장님 또 귀한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이죠. 오늘 궁금한 것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프리미어는 알겠는데 패스파인더는 뭡니까? 이 프리미어가요. 신한은행하고 증권에서 저희 신한금융그룹에서 만든 자산관리 브랜드고요. 네. 패스파인더는 거기에 있는 우수 고객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길잡이 일종의 이제 컨설팅 같은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패스파인더라는 게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길잡이. 패스라는 게 패스파인더라는 거군요. 한글이 P하고 F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네네. 패스트, 그죠? 길을 찾는, 길을 알려주시면. 저희에게도 오신 길에 길을 좀 오늘 알려주시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경제 상황이 고민인데 물가도 걱정이지만 이제 한쪽에 제껴놨는데 네네. 고용 상황이 정말 이게 이대로 가면 되나 싶을 정도로 사실 우려가 있는데요. 일단 제롬 파월은 이번에 FOMC 끝나고 경기 침체는 또 아니라고 좀 선을 그어줬더군요. 예. 그러니까 침체까지는 아니지만은 명확하게 둔화에 대한 시그널, 그 증거가 나타난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죠. 여기서 이제 조금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연준하고 행정부하고 상당히 많은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 잭슨 홀 연설 때 이게 사실 분위기가 바뀌긴 했지만 연준에서는 물가가 고용보다는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었고요. 행정부는 물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고용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팽팽하게 대립을 했던 건데 연준의 입장은 되게 간단했던 것 같아요. 물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지금 관세의 영향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게 두렵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입장이었고 고용을 보면은 일자리 수가 줄어든 건 맞지만 그 수가 드라마틱하지 않고 두 번째는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용이 줄어들었을 때 실업자가 넘치는 게 문제지. 그렇죠. 지금은 실업률이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자리의 공급도 수요도 줄지만 공급이 줄고 같이 그게 파월이 얘기한 좀 이상한 균형? 예, 그렇죠. 큐리어스한 균형이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그런 균형 때문에 이게 좀 나타나는 현상이지 심각한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행정부에서는 오히려 그 물가가보다도 그 고용이라는 건 한번 스크래치가 가잖아요. 그럼 급격하게 둔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용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자리에서 나와 있었던 사람도 돈이 모자라면 일자리를 구하러 들어오게 되잖아요. 근데 일자리 자체가 수요가 줄어들게 됐을 때 조금이라도 공급이 늘어나면 실업률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 개의 뉴스가 터졌던 겁니다. 첫 번째는 이번 달 고용 지표가 확 주저앉은 걸로 나오면서 두 달치 중에 하나는 아예 마이너스로 수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간으로 해서 이 QCW라는 게 발표가 됐는데 그게 이제 24년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거든요. 이 1년치 고용 지표가 90만 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80만 개 줄었는데 작년에는 270만 개를 잡았었다가 그게 거기서 80만 개가 줄었고요. 이번에는 180만 개를 잡았는데 거기서 90만 개가 줄었으니까 이번엔 반토막이 난 거죠. 이걸 보면서 파월 의장도 이거는 고용에서 어쨌든 둔화가 나타나는 거는 확실한 시그널인 것 같다라는 명확한 판단을 한 거고 물가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가 이 물가에서 고용 쪽으로 피벗을 하는 명확한 시그널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동안은 정치적인 그 연준에 대한 외압과 압박으로 많이 비쳤는데 그 연준 내에서도 뭐 목소리나 톤 자체가 일단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25bp를 내렸는데요. 연내는 한 2번 정도? 내년에 대한 고민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경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먼저 FOMC에서 나왔던 금리 경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래는 올해 2번 인하를 하고 내년에 1번,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내후년에 1번 더 인하를 하면은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어느 정도 끝날 것 같다. 이런 시각이 강했는데요. 근데 이제 연준에서는 어제 이제 그 FOMC에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성장에 대한 전망치를 올렸고요. 성장에 대한 전망치를 살짝 올렸고 물가에 대한 전망치도 마찬가지로 좀 올렸어요. 그럼 사실 물가에 대한 전망치를 올리면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다라는 데 방점을 두면서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의 횟수를 갖다가 조금 더 높이는데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이제 스티브 미란이라는 사람, 마이런이라고도 하죠. 그 사람이 이제 연준에 이제 새로 이사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스티브 마이런이 보면은 굉장히 낮은 금리를 찍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점도표에도 굉장히 낮은 금리를 찍어놨는데 그렇게 가만히 되면서 오히려 금리 인하가 올해는 3번 정도 그 다음에 내년에 1번 더, 내후년에 1번 더 해서
원래는 4번 정도 금리 인하를 보고 있다가 네. 5번의 금리 인하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장에서는 이게 연준에서는 4번 보다가 5번으로 바꿨잖아요. 시장에서는 이렇게 한 번 늘어나도요. 기대감이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듣기 마련이고요. 그렇죠. 네. 무언가 선물 준다고 하면 크게 기대를 하고 예.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내년 말까지는 적어도 내년 말까지 지금 서너 번 인하를 얘기하고 있는데 연준에서는 지금 이 시장에서는 내년 말까지 그러니까 26년 말까지 거의 3% 가까이까지 약 5번 금리 인하를 갖다가 미리 좀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럼 예상을 그게 하는 그런 금리 인하 상황입니다. 횟수나 이게 기대감이 높아진 게 사실은 뭐 마이런 효과예요? 노이즈예요? 그 마이런 효과도 있겠지만은 네. 결국에는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위원들이 네. 성장 쪽에다가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인 거거든요. 예. 그리고 시장에서도 그런 두려움은 갖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보면은 고용 지표가 바닥이었다가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다가 네. 갑자기 탁탁 튀어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도 금리 인하로 될까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연준도 물가보다는 성장 쪽에다가 방점을 두게 된다면은 금리 인하의 횟수가 연준이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네. 진행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독립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트럼프의 압박은 내년이라고 더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질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그렇겠죠. 거고 예. 그걸 감안했었을 때 시장에서는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김칫국을 세게 마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 이제 그 금리 경로를 갖다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고 있는 경로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건데요.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연준이 좀 적게 내릴 것 같고요.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는 연준이 좀 늦게 움직일 것 같다. 예. 이 시각은 그대로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조금 더 앞서가는 모습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미국이나 한국이나 사람 사는 데는 보니까 다 똑같아요. 미국은 통계 오류가 없는 국가고 합리적이고 네네. 정책을 따르는 것 같아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고 나니까 통계 오차도 꽤 엄청나죠. 있고, 네. 네. 그다음에 또 뭐 보우만 이사나 이렇게 또 그 연준 후보로 오르는 사람들은 또 트럼프 입장을 또 내세우기도 하고 그죠? 네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음 이제 트럼프 관세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관세가 다른 국가들하고는 뭐 일정 부분 그죠? 네네. 매듭이 지어진 것 같고 중국하고의 관계들을 지금 이제 가고 있고 중국도 또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안 센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완전히 뭐 예. 죽일 것 같이 하더니만 계속 뭐 연장해주고 또 만나고 잘 된다고 하고 틱톡도 산다고 하고 그죠? 네네. 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4월 달로 아마 돌아가 보면은 네. 4월 9일 날 전 국가들한테 90일 관세 유예를 줬거든요. 예. 그러면서 중국만 놔두고 중국은 245% 관세를 부과한다 맞아요. 이랬거든요. 네, 예. 그럼 그때 당시에 언론의 뉴스플로우를 보면은 중국이 타겟이 됐다. 맞아요. 그래서 중국만 두드려 팬다 이제 이런 네. 이미지가 되게 강했는데 네. 지금은 다른 국가들이 되게 힘든데 중국은 오히려 90일 관세 유예를 더 받으면서 그러게요. 11월 9일인가까지 받았거든요. 11월 네. 8일인가까지 받았거든요. 그럼 중국은 오히려 진공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을 좀 많이 주고 지금 협상도 보면은 트럼프가 뭐 어마어마한 위협을 가하거나 전혀 그러지는 않는 느낌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리고 네. 베센트도 필요하다면은 추가적인 관세에 대한 연장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네. 말씀해 주셨던 틱톡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하고의 관세 분쟁은 지난 5, 6월 달처럼 그럼 다시 그렇게 심각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우리나라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서 시진핑 주석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는 그 관세에 대한 얘기라든지 중국의 미국에 대한 시장 개방 얘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윤곽이 잡힐 것 같아요. 그 얘기인즉슨 지난 5월 달이나 6월 달처럼 중국하고 미국이 극단적인 전쟁을 무역 전쟁을 벌이는 그럴 가능성은 조금 더 약해진 것 아닌가 오히려 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인데 거기서 뭐 치열하게 뭐 붙으면 사실 우리도 영향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해결되는 수준이 뭐 나쁘지 않죠. 또 하나 트럼프 관세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미국 법원이 지금 제동을 걸면서 그렇죠. 네네. 네. 뭐 아침 기사 보니까 뭐 이번 주간 이제 그 관련된 대법 관련된 뭐 절차들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글쎄요. 미국에서 대법원이 어떤 결정 내릴지는 사실은 뭐 예단하기는 어렵고 네네. 뭐 어쨌든 간 변수이긴 또 합니다. 그렇죠? 예. 이제 이게 약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네. 약간 언론 플레이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나와서 하는 얘기나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법원에 대한 압박도 되게 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대법원이 이걸 갖다가 만약 부결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외교력을 잃어버리면서 미국이 삼류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코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은 조금 더 재무장관답게 디테일을 얘기하게 네. 되는데 만약에 이게 관세 문제가
만약에 이게 불법이 무효화가 된다면은 여태까지 징수했었던 관세를 갖다가 다시 개원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환급이 굉장히 많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재정 적자가 그렇지 않아도 큰데 환급이 일어나게 되면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다시 부채 문제 때문에 뛰게 되고요. 이거는 금융시장부터 시작해서 미국 경제의 성장에는 굉장히 많은 압박을 줄 수 있다. 이런 형태의 논리로 좀 전개를 하고 있죠. 그럼 대법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금융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전반적인 미국 경제의 성장을 갖다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는 대법원 자체도 무언가 판결을 할 때 고심이 될 수밖에 없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첨언을 드리면 이 베센트 재무장관은 혹시라도 대법원에서 다른 결정을 할 것에 대비해서 지금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다른 법조항들을 찾아가지고 관세를 갖다가 유효화시키는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계속해서 찾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겠죠. 네, 제가 이전 방송도 얘기했지만 뭐 의회 폭동 난입을 꽤 부추긴 것 같은데도 대통령 되니까 뭐 감옥 안 가잖아요, 네네. 그죠? 네네.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게 다른 방법을 그러나 어쨌든 그 과정에서 노이즈는 좀 있을 수 네네. 있겠다, 그죠? 네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이제 외환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이 어쨌든 금리를 내리게 되면 그 연동 관계는 달러는 더 약세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도 어제 아침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지금 뭐 97, 그죠? 네. 계속 100 밑에서 막혀 있는데 그럼 여기서 달러는 더 약세로 갑니까? 아니면 지금 약세 현상이 계속됩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저는 달러 약세가 아주 천천히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FOMC의 직전에만 해도요. 달러 약세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이번에 FOMC에서 전면적인 비둘기가 선언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금리 인하의 속도가 스티브 마이란 효과도 있고 하니까 좀 더 빨라질 것이다라고 봤는데 네. 생각보다는 덜 빨랐던 것 같아요. 시장이 네. 느끼기에. 그러다 보니까 달러를 갖다가 많이 눌러놨다가 오히려 되려 보니까 그거보단 덜 할 것 같은데 하면서 달러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난 게 1번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FOMC 이후에 결국에는 지금 나타나는 거는 결국 이번 FOMC는 보험적인 금리 인하라는 걸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예. 결국에는 미국의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튼튼한데 미국의 결국에는 저소득층의 고용이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저소득층의 고용을 바라보면서 금리를 내려주잖아요. 그럼 빅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은 금리인데 계속해서 낮아지는 금리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런 빅테크의 자산시장이 더 뜨거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때는 이 빅테크 쪽으로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게 되니까 달러를 사서 들어오게 되겠죠. 이 두 가지가 달러의 강세를 지지하는 요인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달러 약세 요인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자산 시장이 뜨겁다라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속도 조절에 대한 의지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겹치게 되면은 달러가 약세를 보이더라도 그 속도가 현저하게 느리게 예. 내려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트레이드 오프라고 그죠? 상충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들이 있군요. 예. 미국은 어쨌든 연일 금리 인하 이후에도 어제도 강세를 갖고 주식시장이 엄청 강세를 보였는데 미국 주식시장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좀 녹이기로 했는데 좀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할게요. 네네. 지금 사실은 시장이 또 금값이 최근에 막 올랐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면서 불안하니까 결국은 또 위험자산으로 안전자산으로 가야 되나? 근데 또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네네. 기술주가 강하고 그죠. 네네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디에다가 지금 비중을 실어야 되나 헷갈려요.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세요. 결국에는 저는 바벨이라는 말씀을 네. 요즘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결국에는 안전자산의 비중은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 일정부분 같아요. 가져가야 돼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금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뛰는 네.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성장이 둔화될 때 금 가격이 뛰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이 되게 강하면 달러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지거든요. 그게 금 가격을 누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돈인 달러의 밸류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물 돈인 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미국의 자산 시장을 끌어올리니까 크게 둔화될 것 같던 미국의 고용 시장이라든지 미국의 성장이 나온다 해서 최근에 보면 금 가격이 다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게 뭐냐면은 만약에 또 이렇게 금리 인하로 이렇게 또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높은 금리를 오래 유지하면 또 미국의 성장이 둔화된다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금 가격이 다시 한번 또 꿈틀꿈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둔화 사이에서 지금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높은 민감도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는 민감도가 높을 때에는 양쪽 끝을 하나씩 테이크해서 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빅테크와 같은 위험 자산뿐만 아니라 네. 반대편에는 골드와 같은 자산도 같이 담고 가는 게 되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안전자산에는 금도 들어가고 채권도 포함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미국 국채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미국 국채 중에서도 이제 장기채하고 단기채가 네. 들어가겠죠. 장기채라는 건 아무래도 긴 관점에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국채 금리 변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결국엔 경기를 보면은 금리가 내려서 장기채가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문제는 물가라는 리스크가 하나 남아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의 재정 리스크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언제든지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기 국채를 갖다가 담을 때에는 이게 무조건 안전자산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길게 봤을 때 안전자산이라는 컨셉은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높은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는 자산이다. 이런 점은 좀 감안을 하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BOJ가 열리고 있어서 일본 얘기도 좀, 일본 얘기 요즘 참 잘 안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엔케리 쇼크 이후에는 그죠?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총리가 지금 사임하고 그죠? 그런 네. 변동, 그럴 경우 또 일본의 통화 정책도 바뀌는 것인가? 혹은 일본은 이제 크게 우리가, 이게 주가는 사상 최고가 가잖아요. 일본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되는 문제인지. 지금 이제 일본은요, 네. 굉장히 좀 딜레마인 게 네. 물가라든지 성장을 보면 그리고 내년에 이제 춘투가 지나게 되면 임금이 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 3%가 넘어서 우리나라보다도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0.5%에서 기준금리에서 울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작년의 트라우마도 있죠. 그렇죠. 미국이 금리를 내릴 때 우리가 일본이 금리를 올리니까 엔켈이 청산이라는 문제도 생겼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총리가 바뀐 다음에 새로 정권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은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예. 이거는 일본의 부채 문제를 자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이자 부담이 그렇죠. 높아지게 되니까 일본의 재정에는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일본도 인플레이션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기 때문에요. 굉장히 느린 속도의 금리 인상을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현재 10월이나 12월 정도의 기준금리의 인상을 좀 예상하는 것 같고요. 미국의 금리 속도가 느릴 때에는 엔케리 청산이라는 대규모 충격 없이도 일정 수준 좀 젠걸음의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되는 그런 양상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벅차가 나네요. 미국은 금리를 내리는 단계로 들어갔는데 일본은 어쨌든 올려야 하는 고민들이 있는 거네요. 그죠? 네, 이게 예. 작년에는 금리를 올리면서 예. 계속해서 금리를 세게 올릴 것처럼 압박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작년에 엔켈이라는 걸 한번 봤지 않습니까? 이번엔 금리를 올리고 나면 그 금리 인상의 충격이 크지 않을 거라는 걸 굉장히 많이 네. 달래주는데 그래서 시장하고의 커뮤니케이션에 좀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건영 단장님과 매크로에서 궁금한 얘기를 우리가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스페셜리스트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모시는데요. 네. 또 주말 사이에 변화들과 함께 또 미중 간의 협상 이런 얘기들도 좀 궁금합니다. 예.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오건영 단장님 함께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